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SQL의 기본 개념과 DB 구조를 정의하는 SQL의 기본 문법을 익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먼저 SQL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첫 글자를 딴 건데요. 얘는 Relational DBMS의 표준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하면 이 SQL을 통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또 활용하고 조회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SQL은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언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언어는 그 종류에 따라서 DDL, DML, VDL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이 SQL이 제공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SQL에는 주요 용어가 있는데요.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릴레이션이라고 불리던 것은 SQL에서는 테이블이라고 불리고요. 마찬가지로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애트리뷰트라고 불리던 것은 SQL에서는 컬럼이라고 불리고요. 튜플이라고 불리던 것은 로우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이라고 불리던 것은 똑같이 도메인으로 불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SQL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딱 구분지어서 사용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상에서 설명을 할 때 섞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QL에서 릴레이션의 개념은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의 릴레이션이랑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이 SQL에서 릴레이션은 멀티셋 오브 튜플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복된 튜플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 멀티셋이라는 게 셋이랑 다른 점이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SQL에서 이 릴레이션, SQL 용어로는 테이블이죠. 이 테이블에서는 각 튜플이 중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에서 정의된 릴레이션이랑 차이입니다. 그리고 SQL과 RDBMS에 관해서 조금 설명할 게 있는데요. SQL이 물론 표준이에요. 이 Relational Database에서 사용되는 표준이긴 한데 표준 언어지만 실제 구현의 강제는 없기 때문에 RDBMS마다 제공하는 SQL의 스펙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ySQL에서 제공하는 SQL의 문법이랑 Oracle에서 제공하는 SQL의 문법이랑 PostgreSQL에서 제공하는 SQL의 문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현업에서 개발을 할 때는 그 사용하고 있는 RDBMS의 SQL을 잘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제를 통해서 SQL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거는 IT 회사 관련돼서 RDB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IT 회사에는 부서가 있고 또 사원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또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할 RDBMS는 MySQL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QL이라는 것은 표준 언어이지만 RDBMS가 구현할 때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예제를 MySQL이라는 RDBMS를 통해서 이 SQL을 사용하는 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RDBMS에도 최대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SQL만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겠지만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SQL들이 100% 호환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대충 이런 게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각자가 현업에서 사용하게 될 RDBMS나 혹은 내가 사용하고 싶은 RDBMS에서 비슷한 SQL을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MySQL은 여러 가지 DB 엔진을 제공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InnoDB이기 때문에 이 InnoDB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정의를 해볼게요. 먼저 맨 처음 MySQL을 설치를 하고 나서 이 MySQL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show databases라는 이 명령을 날리게 되면 그러면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4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 명령어는 어떻게 하냐면 create database를 한 다음에 그 뒤에 내가 지어주고 싶은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IT 회사 관련 DB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compan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reate database company라고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 명령이 전달이 됐고요. 다시 그러면 show databases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company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겼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는 명령을 아직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거죠. 실제로 이렇게 5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현재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혹은 현재 내가 사용하겠다고 지정한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일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알고 싶을 때의 명령어가 있는데요. MySQL에서는 이런 식으로 즉 select database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명령어를 날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명령어를 날렸을 때 지금 null이라는 값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해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use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use 뒤에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use 뒤에 company라는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그렇게 명령어를 실행을 했더니 데이터베이스 changed라는 응답이 왔죠. 그리고 잘 선택이 됐는지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select database라는 명령어를 다시 수행을 했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company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는 null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company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된 혹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 company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company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drop database라고 적어주고 그 뒤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물론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company 데이터베이스 위에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추가로 하나 설명을 드릴게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키워드 바로 앞에서 봤었던 그 키워드가 있고 또 스키마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것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MySQL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스키마가 같은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ySQL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create database company라고 하는 것이나 create schema company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RDBMS에서는 이 스키마의 의미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키마가 데이터베이스의 네임스페이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ostgreSQL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의 스키마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각각의 테이블을 정의를 할 텐데 이 테이블은 결국 이 스키마에 소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SQL이 아니라 다른 RDBMS를 쓰시는 분들은 이 스키마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스키마가 정의가 되고 이 스키마 안에서 테이블이 정의가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MySQ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테이블이 정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테이블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IT 회사의 RDB를 만들 겁니다. Relational Database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부서가 있고 사원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또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원들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IT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정의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부서를 나타내는 디파트먼트, 그리고 직원을 나타내는 인플로이,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정보를 저장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직원들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works on이라는 그런 테이블들을 각각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디파트먼트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면 여기에 ID라고 되어 있죠. ID에 언더바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언더바가 있으면 얘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했죠. 프라이머리 키는 그 테이블의 각각의 튜플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ID가 있고 또 그 부서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name 그리고 그 부서를 리딩하는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의 아이디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리더의 아이디는 바로 아래 테이블에 employee의 이 아이디를 레퍼런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employee를 살펴보면 얘도 직원들마다 아이디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원의 이름이 있을 거고 생일 그리고 성별, 직군, 연봉, 그리고 이 직원이 속한 부서의 아이디 이런 형태의 정보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바로 위에서 봤었던 이 디파트먼트의 아이디를 참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인플로이의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이 디파트먼트의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프로젝트 테이블을 살펴보면 얘도 아이디가 있겠죠. 이 아이디를 통해서 이 회사의 프로젝트들을 식별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또 있을 거고 그 프로젝트를 또 리딩하는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 리더의 아이디를 저장하는 컬럼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날짜와 또 끝난 날짜 혹은 끝나기로 예정된 날짜를 저장하는 또 컬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 리더 아이디가 바로 위에 있는 인플로이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해뒀고요. 마지막으로 이 works on이라는 테이블을 살펴보면 얘는 어떤 직원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일하는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 인플로이 아이디가 저 위에 인플로이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를 할 거고요. 프로젝트 아이디는 바로 위에 테이블의 프로젝트 아이디를 참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지만 IT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스키마를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 현업에서 개발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우선 이렇게 스키마부터 전체적인 구조부터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키마를 정의를 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SQL을 통해서 지금 이 네 가지 테이블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부터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문법은 이렇습니다. create 테이블을 먼저 적어주고요. 그 뒤에 그 테이블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끝에 괄호를 닫고 마지막에 이 세미콜론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명령이 끝이 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항상 붙여줘야 되고요. 지금 저는 실제로 터미널에서 표시되는 형태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화살표는 라인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타이핑할 때는 적어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보실 때 실제로 SQL에 해당하는 거는 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SQL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create 테이블을 통해서 어떻게 테이블을 생성하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이 안에 바디 부분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각각의 라인은 각각의 애트리뷰트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먼저 애트리뷰트 네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프라이머리 키라면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이디를 지정하고 네임을 지정하고 또 리더 아이디를 지정을 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애트리뷰트 데이터 타입에서 숫자부터 살펴보면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있고 부동 소수점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있고 고정 소수점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정수부터 살펴보면 이 MySQL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5가지의 타입이 있어요. 이 타입은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1바이트부터 8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는 각각의 타입이 있고요. 그 타입마다 이렇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SQL을 구현하는 RDBMS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tiny int나 medium int 같은 경우에는 PostgreSQL에서는 없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small int 혹은 int 혹은 big int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RDBMS마다 이렇게 구현하는 방식이나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동 소수점 방식을 살펴보면 얘는 실수를 저장할 때 사용을 해요. 그런데 바로 밑에서 살펴볼 고정 소수점 방식에 비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얘도 바이트 크기에 따라서 4바이트나 8바이트로 나눠지는데요. MySQL에서는 4바이트가 플롯이고 8바이트는 더블 혹은 더블 프리시전이라고 불려요. 자, 그리고 이제 고정 소수점을 살펴보면 얘는 실수를 정확하게 저장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장을 할 건데 돈처럼 정확하게 저장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고정 소수점을 쓰는 게 좋습니다. 고정 소수점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데시멀 타입과 누머릭 타입이 있습니다. SQL 표준에서는 이 데시멀과 누머릭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MySQL에서는 이 데시멀 이나 누머릭이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 데시멀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과 스케일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이 프리시즌은 뭐냐면 이 전체 숫자에서의 몇 자리인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라고 적어줬기 때문에 총 5자리의 숫자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스케일은 뭐냐면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표현할 거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SQL 표준에서 MySQL 말고요. 이 SQL 표준에서 이 데시멀과 누머릭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누머릭 같은 경우에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누머릭의 프리시전이 만약에 5다 그러면은 소수점 이하를 포함해서 5자리를 넘어서는 숫자를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데시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데시멀의 프리시전이 5라고 했을 때 소수점 이하를 포함해서 5자리를 넘어서도 그래도 얘는 저장을 해요. 이게 SQL의 표준 스펙에서의 데시멀과 누머릭의 차이이고요. 하지만 MySQL에서는 데시멀이나 누머릭이나 똑같이 엄격하게 그 프리시전의 자릿수만큼만 저장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attribute 데이터 타입의 문자열을 살펴볼게요. 얘도 종류가 고정 크기 문자열이 있고 가변 크기 문자열이 있고 사이즈가 큰 문자열이 있습니다. 먼저 고정 크기 문자열을 살펴보면 얘는 최대 몇 개의 문자를 가지는 문자열을 저장할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캐릭터로 표시를 합니다. 캐릭터의 첫 네 글자를 따서 저는 차라고 읽는데 그래서 차라고 쓰고 그 차 뒤에 최대 몇 개의 문자를 가질지를 이렇게 n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최대 몇 개의 문자 수보다 적은 문자 개수를 가지는 문자열이 입력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고정 크기 문자열은 저장될 문자열의 길이가 최대 길이보다 작으면 그 나머지 공간은 스페이스로 채워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애트리뷰트를 정의를 했고 그 애트리뷰트의 데이터 타입을 char4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때 만약에 그냥 a만 저장을 한다면 그 a 뒤에 스페이스 문자 3개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한국이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하면 그 한국 문자 뒤에 2개의 스페이스가 추가가 돼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고고고는 4글자니까 딱 찾죠. 그리고 와우
4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 여기에는 문자가 3개니까 나머지 1개의 문자는 또 스페이스로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페이스로 채워져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읽어올 때는 이 스페이스는 제거가 되고 읽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정 크기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에 가변 크기 문자열을 살펴보면 얘는 최대 몇 개의 문자를 가지는 문자열을 저장할지를 지정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장될 문자열의 길이만큼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선언을 할 때는 varcha라고 선언을 하고요. 여기서 var는 varying의 var입니다.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varcha라고 선언을 하고 그 뒤에 최대 몇 개의 문자를 저장할지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애트리뷰트에 varcha4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렇게 선언된 애트리뷰트에 a를 저장하면 그 a만 딱 저장을 하고요. 한국이라는 문자를 저장하면 딱 그만큼만. 그래서 고고고고도 마찬가지고 와우도 마찬가지고 딱 그 크기의 문자열만큼만 저장을 해요. 그러면 varcha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RDBMS에서 varcha와 char를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공식 문서를 봐도 varcha를 쓸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MySQL 같은 경우에는 varcha를 쓸 때의 스토리지 상으로 이점은 있겠지만 시간적인 성능이 char에 비해서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MySQL에서는 폰 넘버 같이 이렇게 문자열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char를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문자열의 크기가 가변적인 애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varcha를 쓸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몇 개를 저장할 수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얘는 이제 MySQL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도에 클렌징을 더한 질레트 랩스 딥 클렌징 바. 면도날이 닿기 전 이물질을 제거. 한 번의 움직임으로 깔끔한 면도. 면도와 각질 제거를 동시에. 신제품 질레트 랩스 딥 클렌징 바. 그리고 사이즈가 큰 문자열의 데이터 타입을 살펴보면 얘는 아주 길이가 긴,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작성된 글은 글자 수가 매우 많을 거잖아요. 그런 종류의 큰 문자열을 저장할 때 사용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ySQL에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요. PostgreSQL에서는 이 텍스트 딱 하나가 있습니다. 참고로 MySQL에서 varcha보다 더 많은 길이의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은 미디엄 텍스트나 롱 텍스트예요. 타이니 텍스트나 텍스트는 varcha랑 동일하거나 varcha보다 작은 길이를 저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varcha보다 더 많은 길이의 문자열을 저장할 때는 미디엄 텍스트나 롱 텍스트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날짜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년, 월, 일을 표시를 하고요. 이때 사용되는 타입은 date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표시하고 싶을 때, 시, 분, 초를 저장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은 time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을 세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런 거냐면 이 시간이 경과된 시간을 표시하고 싶을 때 이렇게 세 자리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어떤 일이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표시하고 싶다면 그게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시간 범위가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24시간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현재 몇 시, 몇 분, 몇 초를 표시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통합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는 MySQL에서 2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트 타임이 있고 하나는 타임 스탬프가 있습니다. 이 2개는 모두 날짜와 시간을 같이 표현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2개의 차이는 뭐냐? 데이터 타임의 범위는 이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타임스탬프의 범위는 이 정도의 범위를 가지는데 이 범위의 차이 말고도 어떤 차이가 있냐면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UTC로 저장을 해요. 여기서 UTC가 뭐냐면 표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로 저장을 할 때는 MySQL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의 타임존이나 혹은 MySQL 내부적으로 또 타임존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 타임존의 시간 대비 표준 시간대로 변환을 해서 그 표준 시간대로 저장을 하고요. 다시 읽어올 때는 그 표준 시간대를 현재 또 타임존을 반영을 해서 타임존 기준으로 변환을 한 뒤에 그 값을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ySQL에서 타임스탬프는 타임존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바이트 스트링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MySQL에는 바이너리, var 바이너리, blob 타입이 있고요. 이 blob 타입에는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트 스트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안과 관련돼서 암호화를 하고 싶을 때 그 암호화 키가 있거든요. 보통 그럼 그 암호화 키는 바이트 스트링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이트 스트링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리한 타입이 있습니다. 얘는 true, false를 저장을 하는 건데요. MySQL에는 이 타입이 따로 없어요. PostgreSQL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MySQL은 불리한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 얘는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정수형 타입에 tinyint라고 있었거든요. 1바이트만 저장을 하는 건데 이 tinyint를 통해서 불리한 타입을 0과 1로 저장을 해서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위치 관련 데이터 타입도 있어요. 지오메트리 같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타입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 살펴보면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의 튜플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어트리뷰트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키는 중복된 값을 가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널도 값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지금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이 두 개의 애트리뷰트로 구성이 됐어요. 둘 다 지금 언더바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튜플은 이 프라이머리 키를 위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 이 튜플의 밸류와 이 튜플의 밸류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이에요.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중복된 값을 가진 거라서 이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고요. 제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의 일부라도 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가지는 제약상 컨스트레인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프라이머리 키를 선언하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먼저 애트리뷰트가 하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애트리뷰트를 선언할 때 한 번에 같이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애트리뷰트가 두 개 이상이라면, 여기서 지금 하나 이상이라고 했는데 일단 두 개 이상이라면 그때는 지금 이 방법밖에 없어요. 테이블 아래쪽에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라고 선언을 하고 그 프라이머리 키를 구성할 애트리뷰트 네임을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팀 아이디와 백넘버를 프라이머리 키로 구성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애트리뷰트가 하나라면 이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서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고 이제 유니크 키와 난너를 한 번에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유니크 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크 키는 유니크 키로 지정된 애트리뷰트가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널은 중복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널에 대한 중복 허용은 RDBMS마다 조금 다른데요.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이 널의 중복을 허용을 합니다. 하지만 MS SQL 서버에서는 널을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딱 하나만 널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를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유니크라고 이 폰 넘버에 대해서 설정이 됐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중복된 데이터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약사항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니크 키를 선언하는 방법도 아까 앞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선언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애트리뷰트가 하나로 구성될 때는 그 애트리뷰트 선언할 때 바로 적어줄 수도 있고 혹은 그 밑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애트리뷰트가 하나일 때는 이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적어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난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트리뷰트가 난널로 지정이 되면 해당 애트리뷰트는 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폰 넘버가 난널로 지정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널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선언하는 방법이 애트리뷰트 레벨로만 선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트리뷰트 이름 정하고 타입 적어준 뒤에 난널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난널이랑 유니크를 같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니크가 널의 경우에는 중복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애트리뷰트가 널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라면 이렇게 난널과 유니크를 같이 많이 써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디파트먼트를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이 의미가 이제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는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끝이 났으니까 이제 인플로이 테이블에 대해서 크리에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SQL문을 통해서 인플로이 테이블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얘도 애트리뷰트 단위로 이렇게 하나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그래서 먼저 이 애트리뷰트 네임을 적어주고 그 뒤에 데이터 타입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프라이머리 키를 적어줬고 또 난너를 적어줬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부분이고 이제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 디폴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폴트는 뭐냐면 이 애트리뷰트의 디폴트 값, 기본 값을 정의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새로운 튜플을 저장을 할 때 만약에 디폴트로 지정된 애트리뷰트의 값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디폴트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샐러리의 디폴트 값을 5,000으로 저장을 해놨다면 여기 이 인플로이의 새로운 직원에 대한 정보를 넣어줄 때 아이디도 지정해주고 네임도 지정해주고 생일 정보도 지정을 해줬지만 연봉은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때 저장을 할 때 그러면 여기는 디폴트로 5,000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얘를 선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얘도 애트리뷰트 단위이기 때문에 애트리뷰트에다가 이렇게 디폴트로 많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키워드를 적어주고 그 뒤에 그 디폴트가 되는 값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orders 테이블에는 메뉴 애트리뷰트에 대한 디폴트 값이 짜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같이 먹을 건데 메뉴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메뉴는 짜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디폴트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체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체크 컨스트레인츠는 뭐냐면 애트리뷰트의 값을 제한하고 싶을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셀러리라는 애트리뷰트에 이 체크라는 컨스트레인츠를 넣었어요. 이 컨스트레인츠는 최소
연봉을 5,000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5,000 미만의 값들은 저장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스트레인츠가 걸려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샐러리를 1,000으로 입력을 한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체크 컨스트레인츠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애트리뷰트 하나로 구성될 때와 애트리뷰트 하나 이상으로 구성될 때가 다른데요. 앞에서 봤던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 키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가 하나로 구성이 될 때는 이렇게 애트리뷰트 선언할 때 같이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 쓰고 우리는 만 20세 이상의 연령만 저장을 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의 아래쪽에 넣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가 하나일 때는 이 형태로도 쓸 수 있고 이 형태로도 쓸 수 있고요. 하지만 애트리뷰트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될 때는 그때는 이 형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시작 날짜가 있고 종료 날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작 날짜가 당연히 이 종료 날짜보다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체크 컨스트레인츠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 컨스트레인츠로 지정을 해놓으면 혹여나 실수로라도 엔드 데이트가 스타트 데이트보다 더 빠르게 저장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체크 컨스트레인츠와 관련된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이제 포레인 키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레인 키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이 직원이 속한 부서의 아이디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 만들었었던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참조하는 애트리뷰트, 이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포레인 키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oreign key constraint는 정확히는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어떤 테이블의 애트리뷰트가 다른 테이블의 primary key나 unique key를 참조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employee 테이블에서 department id가 있죠. 이 department id는 department 테이블의 이 id를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직원이 속한 부서의 id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는 어떤 제약이 있냐면 이 foreign key로 지정된 이 값은 그 foreign key가 참조하는 그 테이블의 그 키 있잖아요. 여기서는 primary key인데 그 키에 반드시 존재하는 값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래쪽에 256이 아니라 1이라는 값이 있으면 이 1은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이 id에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id에 1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1이 지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constraint를 가지는 게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 흔히 말하는 foreign key의 constraint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foreign key를 선언하는 방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얘는 조금 설명할 게 있습니다. 먼저 이 왼쪽에 foreign key를 선언하는 방법을 써놨는데요. 지금 employee 테이블에서 department id가 foreign key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foreign key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department id를 적어줍니다. 지금은 애트리뷰트 하나지만 만약에 애트리뷰트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된 foreign key라면 여기에 애트리뷰트를 나열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테이블을 레퍼런스를 하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테이블 이름을 적어줘야 되고 또 그 테이블의 애트리뷰트 이름을 같이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department id는 department 테이블의 id를 참조를 한다, 이렇게 테이블 이름과 애트리뷰트를 적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참조하고 있던 값이 삭제되거나 혹은 업데이트 될 때 그러면 이 foreign key의 밸류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지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조하고 있던 값이 삭제됐을 때 혹은 참조하고 있던 값이 업데이트 됐을 때 그때 어떤 옵션을 줄 거냐, 이 옵션이 또 중요한데요. 이 SQL 표준 스펙에서는 총 5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참조 값이 삭제나 변경이 되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얘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얘도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1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면 얘도 1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널은 참조 값이 삭제 변경이 됐을 때 널로 변경을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256을 참조하고 있던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의 1024가 3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 1024를 참조하고 있던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널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restrict는 뭐냐면 참조 값이 삭제 변경이 되는 것을 금지를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 튜플을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이디가 지금 이렇게 참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삭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얘를 지금 얘가 참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restrict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no action은 뭐냐면 restrict와 유사합니다. MySQL 같은 경우에는 restrict랑 no action이 완전히 똑같은 거고요. SQL 표준 스펙에 따르면은 restrict랑 no action이 거의 유사한데 no action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아직 트랜잭션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한 트랜잭션 안에 여러 개의 SQL 문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트랜잭션 내에 여러 개의 SQL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참조값이 삭제 변경되는 것을 허용을 하지
하지만 그 트랜잭션이 끝났을 때 여전히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s를 위반하고 있다면 이것은 금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no action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et default는 뭐냐면 참조값이 삭제 변경이 됐을 때 디폴트 값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의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128로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얘를 삭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얘를 참조하고 있던 얘와 얘는 뭐가 되냐면 쉽죠. 128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1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얘가 128로 바뀌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MySQL 같은 경우에는 set default를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ySQL에서 지원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레퍼런스 옵션은 이 세 개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를 제대로 지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foreign key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이 employee의 department id를 foreign key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 얘가 reference 하는 것은 department 테이블의 id를 reference를 한다. 그리고 이 reference 하는 값이 삭제가 될 경우에는 이 foreign key인 department id는 null로 바꿔주도록 정의를 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참조하는 그 department의 id 값이 업데이트가 되면 그러면 이 foreign key인 이 department id는 그 업데이트 되는 값으로 똑같이 바꿔지도록 그렇게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이블에 설명을 하면서 이 체크 컨스트레인츠도 살펴보고 또 foreign key, referential integrity constraints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constraints의 이름을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어떤 constraints를 위반을 했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constraints를 삭제하고 싶을 때 해당 이름으로 삭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스트란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테이블에 age라는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age에 만 20세를 넘어가도록 그렇게 constraints를 걸어놨는데 그 constraints에 이름을 붙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nstraints라는 키워드를 써준 뒤에 그 constraints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저는 여기에 age over 20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어떤 게 좋냐면 이렇게 이름을 붙인 상태에서 만약에 이 테스트라는 테이블에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그 값을 15라는 age 값을 입력을 하면은 얘는 그러면 이 age constraints에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반이 됐을 때에 MySQL 같은 경우에 constraint 이름을 붙였다면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constraint를 위반을 했는지 이름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이름을 생략을 했다면 그래서 이 부분이 없이 테이블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15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내뱉어요. 그러면 얘는 테스트 체크 1이 바이올레이션이 됐다고 위반을 했다고 메시지를 띄워줬지만 얘가 뭘 의미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컨스트레인트 이름을 같이 명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MySQL 같은 경우에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show create table 하고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적어주면 결과로 나오는 화면에서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에 대한 부분은 끝이 났고 나머지 이 프로젝트와 works on에 대한 테이블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 빠르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 ID, 프로젝트의 이름, 프로젝트의 리더 ID, 그리고 프로젝트의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이렇게 총 5개의 애트리뷰트가 있고요. 타입은 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 ID는 프라이머리 키로 선언을 했고 프로젝트 이름은 널 값이 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난널을 선언을 했고 또 프로젝트 이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니크 컨스트레인츠를 또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를 참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foreign key를 이렇게 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리더 아이디가 인플로이 아이디를 참조를 하는데 그 참조하는 인플로이 아이디가 만약에 삭제가 되면 그때 이 리더 아이디는 널로 바꿔주도록 했고 만약에 그 참조하는 인플로이 아이디가 업데이트가 되면 그때는 그 업데이트된 값으로 이 리더 아이디도 같이 변경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체크 컨스트레인츠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 날짜는 끝나는 날짜보다 항상 작을 수 있도록
없도록 그렇게 제한 사항을 걸어뒀어요. 그 다음엔 이 works on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직원이 어떤 프로젝트에 일하고 있는지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primary key를 이 두 개를 합쳐서 primary key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employee id는 employee 테이블의 id를 참조를 하는 거고, 또 project id는 project 테이블에 있는 id를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참조하는 값이 delete가 발생할 때 이 경우에는 같이 삭제가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참조하는 값이 업데이트가 되면 또 같이 그 업데이트된 값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테이블을 다 생성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맨 처음에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선언을 할 때 이 리더 아이디에 대해서 foreign 키를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 SQL 문으로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만들어 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리더 아이디 선언만 해놓고 이 리더 아이디가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를 레퍼런스 할 수 있도록 foreign 키를 걸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때 걸어주지 못했냐면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만들 당시에는 인플로이 테이블이 없었습니다. 없는 테이블을 레퍼런스 할 수 없어서 이 리더 아이디에 대한 foreign 키를 걸어주지 못했던 건데요. 이제 인플로이 테이블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foreign 키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진 뒤에 테이블의 스키마를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어떤 SQL이 사용이 되냐면 바로 이 alter 테이블입니다. 이 alter 테이블 문은 이 alter 테이블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변경하려는 테이블 이름을 써준 뒤에 그 다음에 뭘 해줄지를 써주면 돼요. 여기서는 foreign 키를 추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MySQL에서는 add foreign 키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리더 아이디에 대해서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리더 아이디에 대해서 foreign 키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리더 아이디는 레퍼런스 하는 게 employee 테이블의 아이디를 레퍼런스를 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 참조하는 값이 업데이트가 될 때는 그 업데이트가 되는 값으로 똑같이 변환될 수 있도록 캐스케이드 시켜주고, 참조하는 값이 딜리트가 되면 그러면 이 디파트먼트의 리더 아이디는 그냥 널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set null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lter 테이블이 이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 난 뒤에 테이블의 스키마의 변경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SQL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alter 테이블은 테이블의 스키마를 변경할 때 사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대충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살펴보면 애트리뷰트를 추가하고 싶거나 애트리뷰트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거나 혹은 타입을 변경하고 싶거나 혹은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하거나 foreign 키를 추가하거나 혹은 삭제도 가능합니다. 애트리뷰트를 삭제하거나 뭐 constraints를 삭제하거나 키를 삭제를 하거나 그런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alter 테이블을 쓸 수가 있고, 그 alter 테이블 SQL은 일단 alter 테이블로 시작을 한 뒤에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고 그 뒤에 무엇을 해줄지를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RDBMS의 문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alter 테이블에 관련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alter 테이블이라는 것이 테이블의 스키마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서비스 중인 테이블의 스키마를 변경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서비스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변경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죠. 자칫 잘못하면 서비스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경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변경 작업 때문에 서비스의 백엔드에 영향이 없을지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한 후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속했던 팀에서 이미 그 테이블의 데이터가 한 몇십억 건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 테이블에 애트리뷰트를 추가를 하는 작업을 했었어야 됐어요, 저희 팀이. 그러면 이거는 이미 그 서비스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냥 추가를 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퍼포먼스에 안 좋은 영향을 아무래도 끼치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비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심하면은 서비스의 일부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그래서 이 작업을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없이 애트리뷰트를 추가하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우리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개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스키마 변경 작업을 할 때는 문제가 없을지 충분히 판단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생성을 했는데 이 테이블을 이제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는 드랍 테이블이라는 SQL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드랍 테이블을 써주고 그 뒤에 테이블 네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할 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SQL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문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SQL 문법을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이런 건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자로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를 해야 된다면 만들려는 서비스의 스펙이나 또 데이터의 일관성, 앞으로 사용하게 될 때의 편의성, 또 이후에 스펙이 확장되거나 할 때의 그런 확장성,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DB 스키마를 적절하게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시니어 개발자와 주니어 개발자를 나누는 그 기준은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잘 설계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SQL문을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속한 회사가 팀이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스펙을 잘 반영해서 이 SQL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혹시 들으실 때 음질이 좀 안 좋았거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이 SQL 같은 경우에는 표준이 있어요. 표준이 있는데 그 SQL 표준을 구현한 각 RDBMS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혹은 사용할 RDBMS의 문서를 잘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은 SQL이 제공하는 전체 기능들 중에서 기본적인 부분만 설명을 한 것이고요.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SQL문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법,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하는 것, 그것을 배워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실제로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또 조회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부트캠프 출신 개발자, 어떤 회사에 취업할 수 있나요? 부트캠프 출신 개발자, 연봉은 어느 정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먼저 지난 내용을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IT 회사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줄여서 RDB를 만드는 것을 해봤죠. 그래서 부서, 사원, 프로젝트, 그리고 사원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일하고 있는지 그런 관련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RDB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RDBMS는 MySQL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 MySQL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잡을 수 있는지,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테이블을 만들었었죠. 부서를 나타내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만들었었고, 직원들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인플로이 테이블을 만들었었고, 프로젝트 정보를 저장하는 프로젝트 테이블, 그리고 어떤 임직원이 어떤 프로젝트에 일하고 있는지 정보를 담고 있는 works on이라는 테이블을 또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만 정의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각 테이블에는 아무런 데이터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들의 데이터를 추가를 해볼게요. 저는 인플로이 테이블부터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추가하기에 앞서서 이 인플로이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는지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인플로이 테이블은 그 임직원의 아이디와 이름, 생일, 성별, 직군, 연봉, 그리고 그 임직원이 속한 부서의 아이디, 이렇게 여러 애트리뷰트들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컨스트레인츠를 걸어놨었고, 그리고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foreign 키로 걸어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SQL 문법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렇게 insert into를 써줍니다. insert into를 써준 뒤에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써줘요. 지금은 우리가 employee 테이블에 넣을 거기 때문에 employee라는 테이블 이름을 써줬고요. 그리고 그 뒤에 values라는 키워드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뒤에 우리가 실제로 넣으려는 값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값들을 써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서인데요. 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처음 employee 테이블을 정의할 때 그 애트리뷰트 순서대로 그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순서대로 아이디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생일,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직군, 그 다음에 연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임직원이 속한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왜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null이냐면 지금 현재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는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참조할 수 있는 값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임시로 null이라는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테이블을 정의할 때의 그 애트리뷰트 순서대로 값을 채워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때 이 값은 모든 애트리뷰트에 대응하는 값을 넣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애트리뷰트인 디파트먼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넣어줄 값이 지금 당장 없지만 일단 임시로라도 null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SQL문을 입력한 뒤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쿼리가 동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다른 데이터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데이터를 이 employee 테이블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똑같죠. insert into라는 키워드를 먼저 써주고 그 뒤에 테이블 이름 써주고 그 뒤에 value라는 키워드를 써준 뒤에 해당하는 value들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얘는 성공적으로 입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duplicate entry라고 뜹니다. 이 1이라는 값이 primary key에서 중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mesh라는 값을 넣어줄 때 이 primary key로 1이라는 값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 id가 primary key인 거니까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이 employee 테이블에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제인이라는 임직원 정보를 이 employee 테이블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 id 값을 똑같이 1로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primary key가 중복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 SQL을 실행을 하려고 해도 1이라는 primary key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정을 해서 이 id 값을 2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primary key에서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SQL문은 성공을 할까요? 성공하지 않을까요?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 SQL문을 실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번에도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에러 메시지를 봤더니 employee check2라는 이름을 가지는 check constraints가 violate 됐다. 그러니까 위반됐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요. 그래서 이 SQL문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얘는 왜 실패를 하게 됐냐면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지금 연봉 정보를 나타내는 건데요. 왜 얘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employee 테이블을 생성할 때의 그 SQL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이 연봉 정보와 관련돼서 어떤 constraints를 걸어놨냐면 얘는 이 연봉이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constraints를 걸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입력할 때 보면 얘는 4천만 원을 연봉으로 입력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constraints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할 때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된 거고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employee check2라고만 되어 있으면 얘가 정확히 어떤 constraints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MySQL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show create table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준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결과로 쭈쭈쭉 어떤 메시지를 띄워주는데 그때 그 중간쯤에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냐 employee check to constraints라는 게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체크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MySQL을 쓰실 때 이런 에러 메시지를 만나게 되면 show create table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RDBMS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제공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봉을 수정을 했고 제인의 ID도 2로 그대로 유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SQL문을 실행을 하면 이제는 성공을 할까요? 여기도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얘도 이 SQL문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는데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쭈쭈쭉 있는데 중간에 foreign key constraints가 실패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 foreign key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널이어야 되는데 제가 함정 카드로 111이라는 값을 넣어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employee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할 이 순간에는 department 테이블에는 아무런 값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값이 없는데 이 department id에 111이라는 값을 넣어주니까 foreign key constraints에서 실패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foreign key constraints는 참조하는 값이 실제로 그 테이블에 있을 때만 그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로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값을 참조하려고 이렇게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게 된다.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employee 테이블을 만들어줄 때 이 아래 부분에서 department id를 foreign key로 걸어줬기 때문에 그런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서 이 department id 값은 널로 바꿔줬고요. 연봉도 9천이고 이 제인의 id도 겹치지 않게 해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 SQL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성공적으로 이 쿼리문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인과 관련된 이 데이터가 추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니에 대한 데이터를 이 인플로이 테이블에 넣어 볼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데요. 지금은 이 인플로이라는 테이블 이름 뒤에 애트리뷰트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값을 넣는 순서에 자유도가 생기는 겁니다.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실제로 내가 넣고 싶은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이 인플로이 테이블을 만들 때의 그 애트리뷰트 순서에 따르면 아이디가 맨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디를 맨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네임과 생일, 성별, 직군, 아이디 순서대로 값을 넣겠다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어떤 애트리뷰트가 빠져 있냐면 셀러리와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 5개의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만 값을 넣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트리뷰트를 나열한 뒤에는 이제 value라는 키워드를 적어준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열한 이 애트리뷰트 순서대로 값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제니라는 이름을 먼저 적어줬죠. 그리고 제니의 생일, 제니의 성별, 직군, 그리고 제니의 아이디를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쿼리 OK라는 응답을 받고 원 로우가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니의 정보를 이 인플로이 테이블에 추가하는 SQL 문이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인플로이 테이블에 총 3명의 데이터를 추가를 했는데요. 제대로 추가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셀렉트를 쓰고 셀렉트 뒤에 에스테리스크를 붙이면 전체 애트리뷰트에 대한 값들을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from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준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지금처럼 데이터를 테이블에서 읽어오는 것, 조회하는 것을 다루지는 않지만 맛보기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플로이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가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니의 데이터를 넣을 때는 이 아이디, 이름, 생일, 성별, 직군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봉이나 디파트먼트 아이디에 대해서는 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값을 따로 지정해 주지 않았으니까 널로 들어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 제니의 연봉 정보는 5천으로 들어가 있게 됐잖아요. 우리가 5천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왜 5천이라는 연봉 정보가 들어가게 됐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인플로이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할 때 이 연봉에 대해서는 디폴트 값으로 5천만 원을 지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로이 테이블에 제니의 정보를 입력을 할 때에 따로 연봉 정보를 여기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니의 연봉은 디폴트 값으로 5천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니의 연봉은 5천만 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이 insert statement를 정리를 해볼게요. 이 insert 문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하나만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만 추가할 때 처음 create 테이블을 할 때의 그 애트리뷰트 순서대로 모든 애트리뷰트에 대응하는 값을 넣어주는 쿼리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insert into라는 키워드를 먼저 적어주고 그 뒤에 테이블 네임을 적어준 뒤에 이제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values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 그 뒤에 괄호를 열고 넣으려는 값들을 콤마 세퍼레이트로 넣어줍니다. 이때에 모든 애트리뷰트에 대한 값들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괄호를 닫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부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만 그 값들을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똑같이 insert into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준 뒤에 내가 넣으려는 그 애트리뷰트 이름들만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애트리뷰트 순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values라는 키워드를 적어준 뒤에 그 뒤에 이제 이렇게 값을 넣어주게 되는데 그때 이 값은 이 애트리뷰트 리스트에 나열된 그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만 그 나열된 순서대로 콤마 세퍼레이트 형태로 그 값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2개는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를 넣을 때 해당하는 거라면 마지막에 있는 이 insert 문은 한 번에 한 테이블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어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insert into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준 뒤에 values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넣으려는 여러 튜플들, 여러 데이터들을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그리고 콤마를 통해서 구분 지어준 뒤에 그리고 그 괄호 안에 넣으려는 데이터 값들을 지정을 해줘서 이 테이블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여러 개의 튜플들을 한 번에 한 테이블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응용을 해서 이 인플로이 테이블에 나머지 직원들의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nsert into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employee table을 적어준 뒤에 values라는 키워드를 줬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넣으려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employee table에 대한 데이터 추가는 끝이 났으니까 이제 department와 project, works on table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가를 하면 되거든요. 얘는 한 번에 그냥 쓱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가를 했는지. 먼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이렇게 총 5개의 부서 정보를 추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첫 번째는 ID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ID는 1001번부터 이렇게 ID를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이 그 디파트먼트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숫자는 뭐냐면 그 디파트먼트를 이끌고 있는 리더의 ID입니다. 그러니까 employee 테이블의 ID에 해당을 하겠죠. 자, 이어서 그러면 프로젝트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 3개의 프로젝트 정보를 한 번에 이 프로젝트 테이블에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값들이 의미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ID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ID 같은 경우에는 2001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ID를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리더의 ID, 그러니까 이 ID는 employee 테이블의 ID를 참조하는 foreign 키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 프로젝트의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이런 식으로 총 3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 프로젝트 테이블에 추가를 해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임직원이 어떤 프로젝트에 일하고 있는지 정보를 저장하는 이 works on이라는 테이블에도 이렇게 값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총 17개의 데이터를 추가를 해줬고요. 이 첫 번째는 employee ID가 될 거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 ID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employee ID는 employee 테이블의 ID를 참조를 할 거고요. 이 프로젝트 ID는 프로젝트 테이블의 ID를 참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각각은 foreign 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을 해서 쿼리 OK를 받았습니다. 질레트랩스 한 번의 움직임으로 깔끔한 면도. 신제품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총 4개의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쿼리는 뭐냐면 employee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조회하는 쿼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쿼리를 실행을 했을 때의 응답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 employee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할 당시에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아무런 값이 없었기 때문에 이 디파트먼트 ID에 대한 값들은 모두 널로 처리가 됐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도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각 임직원들이 속하는 그 디파트먼트 ID를 업데이트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엔 어떻게 SQL문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employee ID가 1인 메시는 개발팀 소속이에요. 그러면 개발팀 ID는 1003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시의 소속팀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SQL문을 작성하면 되냐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update라는 키워드를 적어준 뒤에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애트리뷰트를 어떤 값으로 세팅을 해줄 거냐, 이거를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et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해주려는 애트리뷰트의 이름을 적어준 뒤에 어떤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건지 업데이트를 해줄 애트리뷰트 값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메시의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에 한정해서 업데이트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을 명시하기 위해서 where라는 키워드를 먼저 적어주고요. 그 뒤에 메시의 ID가 1이었기 때문에 ID가 1인 임직원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줄 거다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되면 쿼리 OK라는 응답을 받게 되고요. one row affected라는 응답이 오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로우가 매치가 됐고 하나의 로우가 바뀌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이런 쿼리문을 적어주면 됩니다. 조회를 할 거라서 select라고 써주고 모든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asterisk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from이라는 키워드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고 그리고 조건절을 여기도 적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id 1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where라는 키워드를 적어준 뒤에 id 1이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이런 식으로 응답이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메시에 대해서 이 메시의 디파트먼트 ID가 1003으로 성공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문을 통해 ID 1인 메시의 디파트먼트 ID를 1003번으로 성공적으로 세팅을 해준 거죠. 인플로이 테이블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의 정보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적절하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쿼리를 다 실행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데이트 문과 관련해서 다른 예를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개발팀 연봉을 모두 2배로 인상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개발팀 아이디는 1003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제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각 임직원에 대한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다 업데이트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널이 아니라 적절한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팀의 연봉을 모두 2배로 인상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대표가 개발팀을 너무 아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업데이트문을 어떻게 실행을 하면 되냐? 개발부서의 아이디는 100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003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만 이 연봉을 2배로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SQL문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면 이렇게 업데이트 키워드를 적어준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값을 세팅을 하는 거니까 set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셀러리, 연봉 정보를 2배로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저장을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개발팀 한정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조건절을 적어주기 위해서 where라는 키워드를 써준 뒤에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1003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개발팀에 소속된 임직원들은 연봉이 2배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예를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프로젝트 아이디가 2003인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직원의 연봉을 2배로 인상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테이블이 관련이 있냐면 일단 연봉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플로이 테이블은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업데이트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이디가 2003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연봉을 2배로 올려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works on이라는 테이블도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테이블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works on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2003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 임직원들을 한정해서 그들의 연봉만 2배로 인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SQL문으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 키워드 적어주고 그 뒤에 지금 연관된 테이블이 2개이기 때문에 둘 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employee라고 적어주고 works on이라고 이렇게 둘 다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연봉을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set이라는 키워드 뒤에 연봉을 2배로 인상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절을 잘 적어줘야 되는데요. where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준 뒤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아이디, 여기서 이 아이디는 employee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죠. 이 아이디가 이 employee 아이디는 works on 테이블에 있는 애트리뷰트죠. 그래서 이 employee 아이디와 이 아이디가 동일하고 그리고 이 임직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아이디가 2003일 때 그때 그 임직원에 대해서 연봉을 2배로 인상을 해줘라 이렇게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개의 테이블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ID, employee ID 하니까 이 각각이 어떤 테이블에 속한 애트리뷰트인지 직관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좀 더 직관적으로 표시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아래처럼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고 그 뒤에 닷을 찍고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테이블 이름을 적어준 뒤에 닷을 찍고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위에서 볼 때보다 이 아래에서 볼 때 이 ID가 어떤 테이블에 속했고 이 employee ID는 어떤 테이블에 속하는지 좀 더 직관적이죠. 그리고 그 뒤에 프로젝트 아이디가 혼자 이렇게 애트리뷰트 이름만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works on project id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업데이트 예제를 살펴볼게요. 회사의 모든 구성원의 연봉을 2배로 올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는 업데이트문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업데이트 키워드 적어주고 employee 테이블 이름 적어준 뒤에 set 키워드 적어주고 연봉을 2배로 인상한 값을 새로운 연봉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where절이 없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래서 이 employee 테이블에 있는 모든 임직원의 연봉을 2배로 인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업데이트문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문은 업데이트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 이름을 적어줘야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set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 업데이트 해줄 애트리뷰트 이름과 그에 대응하는 값을 적어줍니다. 지금까지는 애트리뷰트를 하나만 업데이트 해주는 예제를 살펴봤지만 꼭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애트리뷰트를 동시에 업데이트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where절을 적어주게
누르게 되고 이때 이 웨어절은 어떤 튜플들에 대해서만 업데이트 해줄 것인지 업데이트 해주고 싶은 튜플들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을 하나 이상 이 웨어절에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웨어절이 없으면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튜플들이 업데이트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임직원 존이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존의 정보를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존의 인플로이 아이디는 8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현재 이 존이 프로젝트 2001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 데이터를 삭제를 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존과 관련된 정보는 두 개의 테이블에 나누어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임직원 정보를 저장하는 인플로이 테이블에 존의 정보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존이 2001이라는 아이디를 가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works on 테이블에 이 정보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얘 두 개를 이제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삭제를 해주면 되냐?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먼저 delete from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요.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서 어떤 튜플을 지워줄 것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where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 그 뒤에 존의 아이디가 8이었으니까 아이디가 8인 튜플을 지워주라라고 이렇게 조건을 명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쿼리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얘는 삭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이 works on 테이블에서도 이 정보도 따로 SQL문으로 삭제를 해줘야 될까요? 사실 따로 삭제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works on 테이블을 처음에 만들 때 이 employee ID와 project ID를 각각 foreign 키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 employee ID를 보면 이 employee ID를 foreign 키로 지정을 해줄 때에 얘는 그러면 reference 하는 것이 뭐냐면 employee 테이블의 ID를 reference 하도록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서 어떤 설정을 걸어뒀냐면 만약에 이 employee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던 ID가 삭제가 될 때 그러면 그 삭제가 캐스케이드 돼서 동일하게 이 works on 테이블에서 그 삭제되는 ID를 참조하던 employee ID에 대응하는 튜플들도 삭제가 되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삭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얘도 삭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얘를 지워주기 위해서 SQL문을 작성하고 실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인이 휴직을 떠나게 됐어요. 몸이 아파서 휴직을 떠나게 되면서 현재 제인이 참여하고 있었던 프로젝트에서 중도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인의 아이디가 2라고 했을 때 이 works on 테이블에서 제인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SQL문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냐면 똑같습니다. delete from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적어준 뒤에 works on이라는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고 조건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where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제인의 아이디가 2였기 때문에 employee ID는 2라는 조건을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면 works on 테이블에 제인이 두 개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employee ID가 2에 해당하는 이 두 개죠. 이 2에 해당하는 모든 튜플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살펴볼게요. 현재 딩요가 두 개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프로젝트 2001의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01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하고 프로젝트 2002에서는 빠지기로 했습니다. 자, 딩요의 아이디는 5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는 SQL문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delete from 적어주고 그 뒤에 works on 테이블 이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where 키워드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딩요의 아이디가 5였기 때문에 employee ID는 5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2001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2002 프로젝트에서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아이디는 2002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works on 테이블에서 얘가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딩요가 참여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단 두 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이었다면 그러니까 2003, 2004, 2005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그때마다 2002 삭제하고 2003 삭제하고 2004 삭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간편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뒷부분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딩요는 2001 프로젝트에만 집중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딩요와 관련돼서는 2001 프로젝트 말고는 나머지는 다 지워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2001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젝트들을 제거하는 거니까 2001을 제외한다는 의미의 이 표시를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사실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써줘도 돼요. 우리한테는 이게 좀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 웨어절에서 딩요의 아이디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2001을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쿼리를 날려주면 그러면 이 한 번의 쿼리로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딩요가 참여하고 있던 모든 프로젝트들을 삭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끝으로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겨서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들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모든 프로젝트들을 날려줘야 되는 겁니다.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delete from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여기서 특징은 웨어절이 없다라는 거죠. 웨어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튜플들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문도 그렇고 딜리트 문도 그렇고 웨어절이 없이도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웨어절 없이 동작하면 모든 데이터를 바꾸거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거든요. 그 테이블에 있는. 그래서 얘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현업에서 개발을 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서비스가 되는 DB에 바로 붙어서 특정 튜플만 삭제를 하거나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몸이 피곤해서든지 아니면은 딴 데 신경을 쓰다가 실수로 웨어절을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웨어절을 빼먹고 만약에 삭제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악몽의 시작이죠.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그 순간 이제 등에서 땀이 삐질삐질 나오고 진짜 멘붕인 거죠. 멘붕. 갑자기 막 연락이 올 겁니다. 갑자기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연락이 오면서 무슨 일이 생긴 거냐 확인을 했는데 누군가가 테이블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는 순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 웨어절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이 웨어절을 빼먹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딜리트 문을 정리를 하면 delete from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 그 뒤에 테이블 이름을 써준 뒤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들에 대해서만 삭제를 할 거라면 그러면 웨어절을 적어주고 그 뒤에 조건들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SQL을 통해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을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테이블에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